1987년 6월 기억나나? 순애가 오래된 수첩을 펼치자 이강수 장관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기억나지? 증거를 없애주고 추천서까지 써줬지. 수첩 속에는 이강수의 모든 비밀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국방부 장관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야. 이 아이를 지켜달라는 거지. 순애의 목소리에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울 중구 황학동 재래시장 한복판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에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벽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는 시간, 박순애는 이미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선지국밥을 적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뽀얀 국물에서 피어나는 진한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애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와 불을 지피고 미리 준비해둔 뼈를 우려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선지는 신선한 것으로 골라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부추와 콩나물도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녀에게는 일상이었지만 동시에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순애 언니 또 그렇게 일찍 나왔네. 옆 가게 김치찌개집 사장 정순자가 문을 열며 인사했습니다. 순애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뭐. 국물 우려내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몸 좀 아끼세요. 아직 팔팔해. 이런 일 안 하면 오히려 더 아파. 순애의 국밥집 벽에는 낡은 군대 사진 한 장과 참전 유공자 감사패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군인의 모습은 지금의 순애와는 사뭇 달랐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감사패 옆에는 태극기 작은 스티커와 함께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액자도 걸려 있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듯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어르신,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순애는 뜨거운 국밥을 정성스럽게 담아내어 놓았습니다.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고추까지 빠짐없이 챙겨주었습니다. 반찬들도 모두 그녀가 직접 담근 것들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국물이 정말 진하네요. 뼈를 오래 우려내거든요. 화학 조미료 안 넣고 정성으로만 끓여요. 순애는 무뚝뚝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손님들 하나하나를 챙기는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이 오면 더 푸짐하게 담아주곤 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점심 시간이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순애의 단골 손님들이었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애 언니 딸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어하고. 민석이 군대 간 지 얼마나 됐어? 한 달 좀 넘었나?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받았다던데. 순애는 외손자 민석 이야기가 나오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딸이 혼자 키운 아이라 더욱 애틋했습니다. 아이가 군대에 간 후로 딸의 전화가 뜸해진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매일 안부를 묻던 딸이 요즘은 사나흘에 한 번씩만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군대가 예전 같지 않다더라.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 그래도 사내라면 군대는 다녀와야지. 거기서 사람 만들어지는 거야. 맞아요. 우리 아들도 군대 다녀와서 의젓해졌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유독 예민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가 좀 거칠어도 사내라면 버텨야지. 순애는 중얼거리며 다시 국밥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걱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옛 군대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순애는 틈을 내어 반찬을 다시 손질하고 내일 쓸 재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시간에 그녀는 종종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 후에 겪었던 일들까지.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순애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시장 골목이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왠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민석이 얘기인데.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듯했고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군대 생활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힘들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순애는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민석이가 요즘 전화도 잘 안 받고 군대에서 바쁘니까 그런 거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불안이 그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옛 군대 사진을 바라보며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에서 순애는 홀로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왠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평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딸에게서 연락이 없어 마음이 무거웠지만 일상을 유지하며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국물을 우려내고 있을 때 갑자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에서 순애는 즉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민석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순애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튀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병원에? 왜?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대요. 선임들이 민석이를 때렸다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어느 병원이야? 부대 근처 종합병원이에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하죠? 민석이 얼굴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손자가 군대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민석이 상태는 어때? 의식은 있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해요. 갈비뼈도 금이 갔다고 해요. 순애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가 지금 갈게. 어느 병원인지 주소 보내라. 엄마, 멀어요. 기차 타고 2시간은 걸릴 거예요. 상관없어. 지금 당장 갈게. 순애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지만
오늘은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옆 가게 정순자에게 급히 연락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가게를 부탁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석이가 군대에서 맞았대. 뭐, 요즘 군대가 그런 일이 있나? 나도 모르겠어. 일단 가봐야겠어. 순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오래된 가방에 옷 몇 벌과 민석이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오래된 전화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예전 핸드폰이었습니다. 전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순애는 재래시장 뒷골목에서 딸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부대에서는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사고였다고만 하고. 사고? 사람을 때려서 병원에 보내놓고 사고라고? 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담당 간부한테 연락해 봤는데 군 기밀이라고 자세한 건 말할 수 없다고 해요. 군 기밀? 아이를 때려놓고 군 기밀이라고? 순애는 조용히 주머니 속 오래된 전화기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할머니라면 절대 알 수 없는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철에 올라타며 순애는 시장 사람들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정순자에게 사정을 말했을 때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던데 아직도 그런 일이 있나? 그래도 웬만하면 참고 견뎌야지. 괜히 문제 크게 만들면 아이만 더 힘들어져. 맞아.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나을 거야. 순애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해? 시장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순애는 딸에게서 온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병원 주소와 함께 민석이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아골절 의심, 갈비뼈, 금, 전신 타박상. 의학 용어들이 순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내 새끼를. 순애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기차가 시골 풍경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딸을 보는 순간 순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딸이 순애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순애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애는 침대에 누워있는 민석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습니다. 민석아.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이는 간신히 눈을 뜨고 할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아. 할머니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아이를 보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는 주머니 속 오래된 전화기를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 민석이와 하룻밤을 함께 보낸 순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대로 향했습니다. 딸은 회사 때문에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순애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를 손에 꽉 쥐고 그녀는 처음 보는 군부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면회는 미리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면회일이 아니에요. 경비병의 말에 순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외손자가 폭행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담당자와 얘기해야겠어요. 잠깐만요. 경비병이 내무반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한 명의 부사관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김민석 일병의 할머니입니다. 아이가 부대에서 폭행당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요. 부사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이미 조치는 다 취했고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순애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어르신, 군대 내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처리한다고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건가요? 그런 건 군 기밀에 해당하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외손자가 폭행당한 일이 왜 군 기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부대장을 만나게 해주세요. 부대장님은 바쁘셔서 면담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때 한 명의 장교가 나타났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사관이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중이는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군대 생활 중에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요? 사람을 때려서 병원에 보내는 게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황당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원래 좀 거친 곳이거든요. 남자들끼리 부딪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그런 건 내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뭔가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중이는 점점 짜증이 난다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군대 일은 복잡해요. 순애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계속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누구인지라도 알려주세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는 건가요? 이때 중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시면 오히려 민석이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순애는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군대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문제 제기하면 오히려 더 찍혀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뭘 아시겠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중이는 순애를 무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이런 데 와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해요. 그냥 가세요.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외손자가 폭행당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소란을 피운다고 말하는 것이 황당했습니다. 소란이라고요? 제 외손자가 맞아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부대 정문이에요. 중이가 순애를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지금 저를 밀치는 건가요? 어르신이 계속 이러시니까 그렇죠. 빨리 가세요. 순애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중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뭐요? 계급과 이름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중이는 순애의 변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중희예요. 그게 왜요? 김중희. 기억해 둘게요. 순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부대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나온 순애는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엄마?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네. 오히려 문제 제기하면 민석이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협박까지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해결해 볼게. 엄마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군대를 어떻게 해요? 순애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엄마가 전부가 아니야. 전화를 끊은 순애는 오래된 전화기를 켜고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할머니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돌아온 순애는 그날 밤 서울행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국밥집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 하루 종일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옆 가게 정순자가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순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민석이는 어때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정순자의 목소리에도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순애는 가게 뒤편 작은 주방에서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이란 놈이 어르신이 뭘 아시겠어요 라고 했지. 순애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항상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문제 제기하면 민석이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협박을 하네, 협박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내가 이 판에 발 담근 게 몇 년인데.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뒤편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을 열자 안에서 낡은 수첩 한 권과 작은 빨간 도장이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세월이 흘러 누렇게 변한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들과 전화번호들, 그리고 간단한 암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방부 비밀 고문. 순애는 수첩의 첫 페이지에 적힌 글귀를 읽었습니다. 그 밑에는 박순애라는 이름과 함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 보니 여러 장관급 인사들의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직책이었지만 순애와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강수, 그때 그 꼬마가 장관까지 됐네. 순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밀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여러 고급 간부들을 훈련시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신문 기술과 정보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그녀만의 독특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안 가르쳐 줬으면 지금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주제에 순애는 이강수 장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와 같지 않았습니다. 국밥을 끓이면서도 계속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애 언니, 어제는 왜 문도 안 열어줬어? 정순자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았어. 민석이는 어때? 많이 다쳤다며? 좀 다쳤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순애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도 순애의 기분을 눈치채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순애 언니, 어제 부대 갔다 왔다며? 어떻게 됐어?
아무것도 안 알려주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 요즘 군대가 예전과 달라서 민간인은 상대도 안 해줘. 그래도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잖아.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맞아. 괜히 문제 크게 만들면 아이만 더 고생해.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순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냥 넘어가라고?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군대를 어떻게 해? 그냥 참고 견디는 수밖에.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 견디라고? 내 새끼가 맞아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언니 화내지 마. 우리가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현실적으로? 순애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현실이 뭔지 너희가 알아? 상인들은 순애의 변한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순애는 문을 잠그고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강수 장관의 번호를 찾아 오래된 전화기에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로 살아온 지난 몇십 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 이제 끝장을 보자. 순애는 중얼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수 장관 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은혜를 잊었나? 순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박순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세요? 그래, 나다. 어떻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이강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 일이 생겼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일 만나자. 국방부로 갈 테니까. 선생님, 혹시 무슨 일이? 순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 그리고 그때 했던 일들을. 이제 정말로 끝장을 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이었지만 입고 보니 여전히 그녀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래된 수첩과 빨간 도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순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강수 장관과의 과거를 떠올리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계획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 도착한 순애는 정문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며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곳을 자주 드나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어느 분과 면회하실 예정인가요? 국방부 장관 이강수와 약속이 있습니다. 경비병은 순애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장관과 약속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순애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비병이 내부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실에 박순애 할머니가 면회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네. 아, 그런 약속은 없다고 하시네요. 경비병이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장관님과 약속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순애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강수가 쉽게 만나줄 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순애라고 하면 알 거예요. 이미 확인해 봤는데 그런 약속은 없다고 합니다. 이때 순애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이강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국방부 정문에 있어.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렵게 해서라도 만나야지. 선생님,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순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비병에게 말했습니다. 장관에게 다시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경비병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만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순애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강수가 자신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실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 규정, 내가 누군지 아세요? 순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경비병은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청사 입구 계단으로 걸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경비병들이 당황해서 달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장관이 나올 때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경비병들이 순애를 일으키려 했지만 순애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래? 국방부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시위하는 건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경비병들이 순애를 억지로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애가 밀려 계단에 무릎을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순애가 아픔을 호소하자 구경꾼들이 더욱 모여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다치셨네. 경비병이 노인을 저렇게 밀쳐도 되나? 누가 영상 찍어놨어? SNS에 올려야겠다. 상황이 점점 커지자 경비병들도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순애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강수 장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직접 나와서 확인해봐. 선생님, 그때 은혜를 잊었나? 나야. 박순애. 순애는 전화기에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강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끊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 분 후 국방부 청사 안에서 여러 명의 군인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모두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나오네.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마침내 이강수 장관이 직접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강수가 순애 앞에 서자 순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네, 강수야. 선생님,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럼 진작에 만나주지 그랬어. 순애는 당당하게 이강수를 따라 국방부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경꾼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저 할머니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대체 누구야? 장관이 직접 나와서 모시고 들어가네. 영상 찍은 거 SNS에 올려야겠다. 국방부 청사 안으로 들어간 순애는 이강수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로? 순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얘기하자. 국방부 장관실 문이 열리자
이강수는 비서들에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순애는 넓은 장관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와 각종 훈장들, 그리고 역대 국방부 장관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선생님. 이강수가 조심스럽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앉으며 이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 앞에서 벌벌 떨던 젊은 군인이 이제는 국방부 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네, 강수야. 선생님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국밥집 하면서 살고 있어. 이강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거 그가 알던 박순애는 국가기밀 중의 기밀을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평범한 국밥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을요? 그래. 재래시장에서 선지국밥 팔면서 살고 있어. 평범하게. 순애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강수는 그 수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 수첩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군요. 당연하지. 이런 건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야. 순애는 수첩을 펼쳐 이강수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밑에는 과거 이강수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기억나나? 이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일은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내가 너를 살려줬지. 내가 저지른 일이 드러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지금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기억나지? 이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 당시 그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 여러 명의 학생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일이 드러나면 그의 군 생활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증거를 없애주시고 사건을 덮어주셨죠. 그뿐만 아니야. 내가 진급할 수 있도록 추천서도 써줬고 여러 번 도와줬지. 순애는 수첩의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가며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수와 관련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이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애의 도움 없이는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내 외손자가 군대에서 폭행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어. 순애의 말에 이강수는 당황했습니다. 외손자가요? 김민석이라는 아이야. 작은 부대에서 선임들한테 얻어맞아서 안아골절에 갈비뼈까지 금이 갔어. 그런 일이. 부대에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 군 기밀이라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 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이 하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르신이 뭘 아시겠어요? 그냥 가세요.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런. 문제 제기하면 민석이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협박까지 하더라고. 이강수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순애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부대입니까? 순애는 부대명과 해당 중위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이강수는 급히 메모했습니다.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순애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해결하라는 거야. 네. 내 외손자가 당한 일에 대해 완전한 사과와 보상을 받을 거야. 그리고 가해자들은 엄벌에 처해야 해. 이강수는 순애의 요구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군대 내부 일은. 군대 내부 일?
순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한테 배운 게 뭐야? 군대 내부든 외부든 잘못한 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잖아. 그렇습니다만이 뭐야? 내가 지금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누구 덕분인지 잊었어? 이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관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순애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그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순애는 무릎을 꿇은 이강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 선생님, 일어나라고 했어. 이강수가 천천히 일어나자 순애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야. 이 아이를 지켜달라는 거지. 순애는 가방에서 민석이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이강수는 사진을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순애는 이강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수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운이야. 그 운을 이제는 제대로 써야 해. 네, 선생님. 사람은 언제까지나 과거에만 의존해서 살 수는 없어. 이제는 진짜로 사람답게 살아야 해. 순애는 그 말을 하며 과거의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세월들. 이 일이 끝나면 우리 인연도 여기서 끝이야. 선생님,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거든. 순애는 수첩을 가방에 다시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3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 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순애는 장관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이 정말로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애가 국방부를 나선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국밥집에서 평상시처럼 일하고 있던 순애에게 이강수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해당 부대 간부들의 잘못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수의 목소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뭐?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반발한다고? 네. 군 기강 문제라며 외부 개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협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강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어. 언제? 내일 오후 2시에 국방부로 오시면 됩니다. 해당 부대 지휘관들을 모두 불러놨습니다. 전화를 끊은 순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다시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에서 막히지 않고 바로 장관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니 이강수와 함께 여러 명의 군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강수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어색하게 일어났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순애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며 간부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민석이가 있던 부대의 대대장도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김민석 일병의 할머니이신 박순애 선생님입니다. 이강수의 소개에 간부들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강수가 회의를 시작하려 하자 대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는 부대 내부 문제입니다. 민간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순애는 대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간인 개입이라고 했나? 네. 군대 일은 군대에서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대로 해결됐으면 내가 여기 있지 않겠지. 순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군대에는 군대의 방식이 있습니다. 대대장이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군대의 방식? 순애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방식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부대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뭐죠? 은폐한다는 뜻인가요? 대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은폐가 아닙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순애가 계속 추궁하자 대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해당 선임들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주의 조치? 순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병원에 보낼 정도로 때려놓고 주의 조치라고요? 어르신,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순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외손자가 맞아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우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본다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절차?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적절한 절차가 뭔지 알아요? 덮고 넘어가는 거죠?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간부들은 순애의 기세에 눌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강수, 순애가 장관을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이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줘. 이강수는 당황했습니다. 순애의 정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설명하라고 했어. 이강수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애 선생님은 과거 국방부 비밀 고문을 역임하셨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비밀 고문이라는 직책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가기밀 업무를 담당하셨고 이강수의 설명이 계속되자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현재 군 고위직에 있는 많은 분들의 스승이십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당신들 상관의 이름도 다 있어요. 수첩을 펼쳐 보이자 간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네요. 순애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름들 모두 제가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지금 각자 높은 자리에 있죠. 대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간단해요. 순애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내 외손자에 대한 완전한 사과와 보상,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그런데 만약 저희가 거부하면?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첩에 있는 모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거예요. 간부들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들도 순애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대대장이 항복했습니다. 순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에요. 언제까지 처리하면 될까요? 이번 주 안에.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모두 나간 후 순애와 이강수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하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순애는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 싶어?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강수야. 네. 사람은 언제까지나 무섭게 살 수 없는 법이야.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 순애는 그 말을 남기고 장관실을 떠났습니다.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주일 후 순애는 국밥집에서 평상시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국물을 우려내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딸에게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전 간부가 민석이와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가해자들은 모두 엄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석이도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전속 조치를 통해 다른 부대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순애 언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정순자가 국밥집에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그래. 응.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저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이 맞았습니다. 민석이 일이 잘 해결됐어. 정말? 어떻게? 부대에서 사과도 하고 치료비도 다 대주기로 했어. 민석이도 다른 부대로 옮겨가게 됐고.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됐어?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잘 안 되는데. 순애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며칠 전 걱정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애 언니, 민석이 일 잘 됐다며? 다행이네. 맞아.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역시 참고 기다리니까 해결되네. 순애는 상인들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한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고 기다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한 거야. 그래도 언니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결국은 부대에서 알아서 처리한 거지. 순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국밥 드실 거예요? 네, 국밥 하나 주세요. 순애는 정성스럽게 국밥을 담아주었습니다. 남성은 국밥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박순애 선생님이시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김민석 일병이 있던 부대의 새로운 대대장입니다. 순애는 놀랐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리러요. 고맙네요. 민석이도 새로운 부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대장은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나며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나간 후 순애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민석이 새 부대에서 전화했어요. 그래, 어떻다고 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대요. 선임들도 친절하고 부당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해요.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 엄마, 정말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민석이 말로는 부대 전체가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냥 운이 좋았나 봐. 엄마가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는 평범하지 않은 일을 했거든. 예전에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 정말로 평범하게 살 거야.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순애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창고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와 천천히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페이지들이 하나씩 타면서 과거의 기억들도 함께 사라져갔습니다. 이름들, 전화번호들, 그리고 묻혀야 할 비밀들까지. 이제 정말 끝이야. 순애는 중얼거리며 마지막 페이지를 불 속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이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면회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거의 나았고 표정도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 민석아. 많이 좋아졌네. 민석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뭔가 해주신 거죠? 순애는 민석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 견뎠으니까 해결된 거야. 하지만, 민석아. 순애는 민석이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강해져야 해. 할머니가 항상 도와줄 수는 없거든.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도 혼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해. 민석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나도 강해질게. 순애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부대로 돌아간 후 순애는 혼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젠 평범하게 살자.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순애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평범함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국밥집 할머니 박순애의 비범한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평범하고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이. 이제 순애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으며 저녁에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